바로 들어갑니다. 네, 서화진과 네, 심현영의 저거 보시면 돼요. 네, 알았습니다. 저걸 보시고 이쪽을 보지 마시고 저걸 보시면 카메라를 네, 네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서화진과 심현영의 일본 이야기, 네, 일본 속의 한반도 문화. 오늘 한일 미래연구소 소장님이신 우리 서화진 소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 제 목소리 좀 작다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네, 맞아요. 그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네. 그 옆에 계신 그 그 사람이- 방송 전문가이신 심영수 선생님 목소리가 좀 작다. 원래 제 목소리 작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그날은 좀 조그맣게 그랬군요. 됐었나 봐요. 왜냐면 이제 서화진 우리 소장님의 목소리가 워낙 그 강의하기에는 정말 아주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보면. 진짜예요? 예, 아니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김재동이라는 친구가 왜 MC를 잘 분다고 그러잖아요. 네. 매끄럽게 그 목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런 거. 다른 사람들은 투박스럽죠. 네.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부드럽게 나가는 목소리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전문가님이 김재동- 얘기하시는 거니까 저도 네. 믿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김재동 그 친구의 목소리 뭐 거의 버금갑니다. 그 사람 얘기 안 하고. 네, 알았어요. 빼겠습니다. 아니 목소리만 가지고 듣다는 얘기죠. 네네. 자, 한일미래연구소 뭐 하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공식 명칭으로 음. 한일미래연구소라는 명칭을 쓰게 됐는데요. 이 역사는 41년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41년이라는 게 계산해 보시면 1979년 10월 10일 날 네. 딱 41년 전이죠? 1979년 와, 그러면 10월 10일 날 제가 그 하네다 공항에 도착된 날이에요. 일본 유학 가면서 79년도에.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나요? 79년이니까 24살이죠? 그럼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돈도 많이 가지고 벌어야 되고 아니요, 돈은 안 가져갔어요. 그렇군요. 돈은 안 가져갔고 그 일본에 대한 이제 옛날엔 다 그런 거 있었어요. 부산에 가면 네. 우리나라의 문화의 모든 수입은 지금은 뭐 서울에 모든 게 들어오지만 네네. 그 당시에는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부산으로 왜냐하면 그 한일고속 부간 페리가 다녔기 때문에 네. 이 모든 유행은 부산에 먼저 들어왔어요. 청바지서부터 시작해서 뭐 전자제품, 하여튼 부산에 가면 일본 게 다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이 부산하고 가까우니까. 네. 그리고 라인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 고위층만 부위층이고 부위층이고 배를 그다음에 타고 가는 사람은 일반 서민들이 음, 부산에 이제 모든 그 소통, 교통이 됐던 데가 부산이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부간 페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보따리 장사. 맞아요. 그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세요? 네. 그 직접 보시지 못하셨어요? 네, 전 전혀 볼 시간이 없었죠. 왜냐면 누가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 누가 보여주니까 가서 보셔야지. 근데 부산을 사실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 아니에요. 사실 서울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또 그럴 수도 있죠. 부산까지. 네, 그러니까 24살 그때 당시면 저는 군에 있었을 텐데요. 하여튼 그때 일본에 가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제일동포 분들 일본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도쿄에서 만나시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하여튼 그런 거를 많이 다니면서 좀 봤어요. 보고 제일동포 분들한테 이제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봤죠. 먼저 와서 계신 분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일동포들도 70년대 들어가신 분, 그 다음에 해방 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들어가신 분, 또 그 이전에 가신 분, 다 계층이 다릅니다. 시대별. 시대별로. 시대별로 그러면 환경도 다 다르겠네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이유도 온 목적도 다르고. 그리고 강제로 간 사람, 스스로 원해서 간 사람 이렇게 또 차이가 또 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이거 정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이걸 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는 많이 했죠. 얘기는. 근데 보십시오. 제가 1970년대 때 들어갔잖아요. 50년대 6.25 전쟁이 있었고 45년대 해방이지 않습니까? 1910년도서부터는 이제 일제시대잖아요. 그렇죠. 또 그 앞에 가면 1890년대가 되고 또 1868년 뭐 명치유신 시대 또 그 이전에 가면 뭐 중세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일본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 역사는 굉장히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 역사는 거의 뭐 국영수는 괜찮은데 역사는 뭐 거의 뭐 EF 수준. 왜 그랬냐면요. 책 보면 다 있는데 그걸 그때 볼 필요가 뭐가 그거 왜 있겠냐. 공부하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완전히 이제 이 역사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역사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재미있는 얘기로 좀 풀어서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 들을 때마다 재밌는데 그 책을 좀 달라고 했는데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라는 게 너무 길고 방대한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자제를 했고 그냥 얘기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첫 그 말씀이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미래연구소 소장이라는 타이틀을 쓰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반은 일본에서 살고 반은 한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가서 그럼 학교는 어디를 나오신 거예요? 학교는 규슈. 저는 원래 건축 전공이에요. 전공이 건축입니다. 원래 대학교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과는 건축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건축과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 건축은 전부 다 일본 책을 공부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데모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일본어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건축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일본 책을 보기 위해서 일본어를 공부했고 또 이제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건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현대, 중세, 근현대 앞으로 가면 일본에 있는 모든 건축물 중에 이제 중세에 지어진 건물들, 고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게 그게 전부 다 한국 사람 손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미래연구소라는 거는 일본에 살고 계신 교포들의 고민, 한국과 일본 사람들의 갈등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양쪽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 과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거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일 양국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그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2020년이 돼서 이제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다시피 거의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일본학 전공 그 박사급 분들하고 같이 그분들한테 많은 걸 배웠고 또 저도 그분들한테 이제 실질적인 거 현장을 많이 그분들하고 가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또 얘기도 들은 그런 경험으로 이제는 내가 한일 미래연구소 소장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 명칭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또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시기에 거의 몇 년도죠? 70년대 때, 80년대 때 이제 30년 전, 40년 전에 거의 40년 전이에요. 80년 되면. 그렇죠. 네. 40년 전에 뵀던 우리 그 심윤영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그때 캠프 대장이었었죠. 그렇죠. 우리 이제 남이섬 남이섬 캠프 뭐 레크레이션 막 이런 거 할 때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2020년에 제가 지금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명수 덕분에 많이 공부하면서 다행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하여튼 이제 그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지금 원래는 이제 우리 일본 TV 우리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 원래 지금 서진 대표님의 방송 채널 이름이 저는 한일 TV죠. 한일 TV였죠. 한일 TV 채널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방송에 나갈 거고 오늘은 제 개인 채널로만 좀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인사 좀 하시죠. 방송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 유튜버.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동안에 여행사를 제가 운영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동안에 저랑 같이 일본에 여행을 하셨던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 중간에는 이제 그 과정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도깨비 여행이라는 굉장히 좀 별난 여행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통신사, 그다음에 뭐 청춘 18 여행이라든가 꽤 많은 프로그램 만들었었네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이 일본이라는 이제 엔다카, 그러니까 엔고 때문에 이제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가볍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상품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100만 원에 갔던 도쿄를 39만 9천 원에 와우. 또 일본 일주를 7박 8일 동안 저기 부산에서 시모노세키에 가가지고 시모노세키에서부터 나라, 교토, 오사카, 도쿄까지 전체 일주를 하는데 7박 8일에 39만 9천 원.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 상품으로 이제 만들어서 제가 좀 자부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일본 문화가 좋은 문화로 들어올 수 있었던,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 문화 있잖아요. 네. 이제 홍대 앞이라든가 이런데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많이 들어왔죠. 그런 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싼 비용의 기회를 가지고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나 이런 대도시에 가서 그런 걸 보고 그리고 가져온 문화 수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사실은 제가 문화 수입, 그 좀 빠르게 문화 수입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생각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큰 타이틀은 이제 일본 속의 한반도 문화라고 이제 지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단어가 일본 속의 한반도 문화, 그러니까 일본 속의 한국, 뭐 일본 속의 조선 이런 단어가 생기기 시작한 게 사실 일본에서는 1970년도에 생겼어요. 1970년에 전번에 오늘이 이제 3회째인데 2회째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본 속의 그 한국 문화라는 그 김달수 씨, 네, 김달수 씨. 네, 김달수 씨의 책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1970년도인데 김달수 씨의 전집 12권. 네. 김달수 씨가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거의 저랑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 사람도 이제 제일동포니까 일본 속에 살면서 이제 그런 걸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걸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제가 처음에 일본 갔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제일동포 분들한테 많은 걸 물어봤겠죠. 궁금하니까. 그렇죠. 아시는 분이 없었어요. 제일동포.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활을 하시면서 그 일본을 여행하실 기회가 없었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먼저 삶에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삶에 바쁘다 그리고 보니까. 또 거기 있다 보면 여행하는 게 쉽지. 네. 있으니까 또 안 가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일본에 있는 그 모 회사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을 다닐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어디 출장을 갔다 오면 거꾸로 그 제일동포 현재 뭐 30년, 40년, 50년 살았다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히려 얘기를 듣는군. 야 거기 갔더니 어떻더냐 이런. 그러니까 아주 저는 정말 희한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니 저는 한국에서 갔기 때문에 일본에 그 오랫동안 40년, 50년, 60년 연령에 따라 다르니까 그분들한테 일본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디 가면 어때요?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봤는데 거의
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본을 다닐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요. 일본이 교통비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오사카가 660km 정도 되는데요. 신칸선으로 이제 220km씩 달리면 3시간이잖아요. 3시간인데 오사카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고 도쿄에는 디즈니랜드가 있죠. 도쿄에 사는 어린이들이 40대 부부가 애들 둘을 데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한번 갔다 온다. 놀러 갔다 온다. 한 3박 4일 다녀오면 한 5, 60만 원 들거든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6, 700만 원이에요. 그거 갈 수가 있냐고요. 신칸센이 1인당 2만 원이면 한 사람당 40만 원인데 가족 4시 가면 160만 원이고 뭐 먹고 자고 이러면 아니 660kg가 40만 원이에요? 1인당? 아니요. 왕복에. 왕복에. 일단 만 몇천 행 하니까 한 2만 행 정도 하니까 편도가. 그래서 일본에 죄송합니다. 교통비가 비싸서요. 다른 건 괜찮아요. 지금도 보면 뭐 일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더 돈이 많이 든다. 아침 한 끼를 먹으려면 380엔, 400엔, 500엔이면 먹는데 5,000원으로 먹는데 한국에서는 6,000원, 7,000원, 8,000원짜리 맞아.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가 차이도 많이 있고 오죽하면 일본에서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고속도로를 오늘은 전체 전국이 무료다 뭐 이런 날도 있었고요. 아 일본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그 일본을 차를 가져가서 좀 일본 일주를 좀 쫙 하고 싶은데 경비가 얼마나 들까요? 그럼 하지 마세요. 고속도로비가 엄청 나오죠. 저희들이 그 패키지 지금 만들어 가지고 3박 4일을 돌잖아요. 3박 4일을 돌면 그 3박 4일 동안 도로비만 평균 60만 원 나와요. 도로비만. 하여튼 그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전번에 이제 그 김달수 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한국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은 그럼 일본에는 어떤 책이 있는지 일본 출판사에서 저기 명석 서점이라는 데가 굉장히 이제 그 전번에는 한국 분이 이제 제일동포가 일본에 살면서 발견한 건데 요거는 이제 좀 더 다른 차원의 일본 책 이름이 도쿄 속의 조선이라는 책이에요. 이걸 조금 정리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 얘기보다는요. 뭘 지금 말씀드리냐고 하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1910년 그 한일 합방이 될 때서부터 지금까지 과연 한국과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한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죠. 한일 TV 서화진의 일본 이야기, 일본 속의 조선. 네. 네, 지금 이제 명석 서점 이러셨네요? 예, 이게 지금 일본에 있는 책 서점 이름이에요. 아, 그렇군요. 명석 서점에서. 네. 자, 그럼 넘어가 보죠. 자, 네. 자, 이제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얘기는요. 지금 요거를 제가 샘플로 가져왔는데 1756년에 56년. 동사강목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게 이제 조선의 학자 안정복 이 이제 쓴 건데 이때는 이제 중국하고 그다음에 한반도하고 일본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미 1756년대부터 한중일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저게 지금 17권이거든요. 34책인데 저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한중일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마구잡이로 여기저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서라는 정확한 역사서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저는 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중국 남송 주저의 강목의 체제를 따라 중국은 왕조의 기자가 주에서 고조선으로 망명한 시점으로 알려진 기원전 1122년부터 고려 군주 공황왕이
이성계에 의해 강제로 양이하고 고려가 멸망하게 되는 1392년에 이르기까지의 2514년에 걸치는 역사를 수록한 것이 바로 17권의 34책, 각 권이 상하로 구비되어 있는 서론과 부록이 붙여서 이게 있군요. 동사 강목이라고. 예, 조기에 이제 조선의 1392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책에는 조선과 일본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잠깐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이 1756년이죠. 네. 이때부터 이미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네. 다음이 1823년에 네. 해동 역사라는 책이에요. 아, 이건 또 해동 역사라고 하는 조선 말기죠. 이게 지금 일본에서 쓴 사람 쓴 책인가요? 그러니까 조 안에 아니죠. 여기는 저 조선 말기 실학자 한지훈과 우리나라 책이에요. 해동 역사는. 그럼 이거 좀 일본말로 되어 있나요? 한국말로 되어 있나요? 아 저거는 이제 한문으로 돼 있죠. 한문. 아,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일단 한문 너무 모르잖아요. 저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대학생들도 한문을 모르던데 한문 공부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문 공부를 해서 그 한문을 읽는 방법이 세 가지잖아요. 중국 발음으로 읽는 방법, 우리나라 발음으로 읽는 방법, 일본 발음으로 읽는 방법. 요 세 가지면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이 이것만 알아도요. 쉽지 않잖아요.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기장이 없습니다. 저는 일본말하고 중국말은 전혀 모르니까 음. 그냥 이렇게 그냥 글자구나 하는 거 스스로. 근데 아니 그거는 진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네. 저기 지금 뭐 단군 조선소부터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역사가 단군 막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연대수만 좀 보시라고. 1800년대에도 해동 이미 나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단군 조선부터 고려까지 기전체로 기술했고 이걸 실학자 한치윤과 한진서가 기전체로 서술한 책이군요. 네. 그래서 그밖에 안정복 동사 강목과는 달리 단군 조선을 인정하여 단군에서부터 기전체로 기술한 점, 역사를 분야별로 나누어 세기, 성력, 예, 악, 병, 형, 식 다 들어갔네요. 물산, 예, 물산, 풍속, 궁실, 관시, 석, 교빙, 예문, 인문, 지리 등을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서술한 책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좀 얘기하려면요, 여기 나와 있는 저 세기라든가 성력, 예라든가 병, 형,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저거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의식주, 일상생활, 문화 이런 얘기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렇게 잠깐. 그래서 해동 이제 우리 좀 일본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이 계시다면 해동 역사라고 하는 그 책은 꼭 한번 구독을 하시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책들은 다 나와 있죠 지금은? 그럼요,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찾으면 되고요. 1592년, 1598년 문록, 경장 이렇게 해놓으셨네. 이게 뭔? 저게 임진왜란하고 정의재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592년 임진왜란, 1598년 정의재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는 문록, 경장의 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현대사 1876년 강화도 조약,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를 보는 신개념 일본사의 탄생.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일본을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리즈로 쭉 나가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제 이건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근현대사의 한일 관계는 1876년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를 보는 신개념의 일본사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좀 일본이 우리나라를 와서 강화 조약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일본사의 탄생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1966년. 김석형. 저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북한 책. 저분은 김석형 씨는 북한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우리 일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을 텐데, 저는 일본에서 샀어요. 저 책을. 그러니까 초기 조일 관계사 연구라는 책을 1960년에 내셨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저 때부터. 그리고 1970년에 문정창. 그다음에 이제 문정창 선생님. 이분도 일본 학자시네요. 저분은 한국분.
한국에 계신 분. 이분은 김석형 씨는 일본 이제 북한에 계신 분. 북한에 지금 살아 계신 거다? 다 돌아가셨죠. 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대부분 1940년대, 30년대, 1919년 이때가 다 그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일 관계가 복잡했을 때 이분들이 한일 관계를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의 후학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질 못하고. 네, 이어지지 못하고 1970년대 문정창 씨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1973년도에 그분이 일본 천황가의 비밀이라는 책을 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한국하고 일본의 문제가 복잡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런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연구서도 많이 나오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저분들이 이제 이 피를 놓고 이제 그런 저서를 좀 못 쓰시게 되는, 연구가 좀 끝나가는 시기, 돌아가시는 시기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금 현재는 많이 계세요. 일본 학자들이 누구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좀 많이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한일 관계가 바깥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이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 보면 1914년 신채호. 그 다음에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그 신채호 선생님 책 중에서요, 우리 젊은이들이 꼭 좀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 조선상고사. 조선상고사. 네, 조선상고사하고 조선상고 문화사라는 책이 있어요. 요 두 권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꼭 좀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그러면서 이제 그 이때 1914년도니까 뭐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계몽운동 이런 게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요거는 좀 꼭 알아도, 이분이 1936년 2월 21일 만주국 리순 감옥에서 이제 뇌졸중, 동상, 영양실조,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이제 순국을 하시죠. 자, 다음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AD로 나가네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AD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일본을 연구한 한국에서 언제부터 연구했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잠깐 이제 그 일본이라는 나라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AD 200년, 그러니까 기원 후죠. 기원 후 200년에 히미코라는 사람이 야마대국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270년에 부여 의라왕 응신조에 이게 일본 열도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자세히 조금씩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의 천황가의 1대 천황부터 지금 126대 천황까지 천황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숭신, 응신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일본의 천황이라는 응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기 써 있잖아요. 백제 의라, 네. 응신조 때 부여 의라 일본 열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1년에 고려 광개토대왕이 백제 지장을 공격했을 때 응신조가 전투에 참여하고 패망하고 어떻게 돼요? 일본으로 갔겠죠. 진출을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얘기 나오면 일본에는 백제 문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 백제가 갔으니까 특히 이제 660년에 패망을 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 피난민촌, 백제촌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백제가 사실상 모든 그 지배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거를 지배한 사람은 신라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요.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뭐 보여드릴게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저기 AD 660년에 제명천왕이라고 있잖아요. 네, 부여용. 네, 부여용 천지왕. 그 제명천왕의 아들이 천지왕이에요. 그 다음에 지통여왕은 천지의 딸이며 천무의 후죠. 신라가와 백제계의 혼인으로 백제계 왕통이 이어지죠. 백제계 왕통이 이어지지만 실제는 신라계의 후지와라 씨가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일본 얘기예요. 일본 안에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그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런 사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할 겁니다. 예고편으로. 예고편. 네. 이런 얘기를 할 거다. 네. 그다음에 668년에 고구려 토멸을 당했잖아요. 네.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그래서 당 신라 부여용의 백제국 금강조 일본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670년에 금강조 일본국 건설이 되죠. 저 670년에 금강조 일본국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저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 하죠. 네. 일본이란 말을 언제부터 썼느냐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670년. 아, 그때부터 일본이라는 단어를 쓰기 한 거군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욕을 할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얘기가 660년에 백제가 멸망해서 갑니다.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해서 갑니다. 그럼 일본 안에 아니 그러니까 망해서 다들 일본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신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660년, 678년 백제도 갔죠, 고구려도 갔죠.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우다당딱딱 또 하면 망한다. 아 그래서 합쳐서 그래서 혼인을 한 거군요. 금강조 일본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새로. 아 그래서 일본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생긴 거군요. 네. 근데 저거를 일본 사람들한테요. 일본, 네. 니폰. 일본은 언제부터 일본이에요? 물어보면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모르겠죠. 아니 일본 사람인데도 아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인사동 스튜디오잖아요. 인사동에 여기 일본 사람들 아침부터 많이 다녀요. 나중에 한번 저랑 같이 나가서 일본 사람들 인터뷰하면서 아 죄송합니다. 저 일본이라는 나라는 언제부터 일본입니까? 이러면 다 이렇게 막 하고 쳐다보죠. 보여드. 실제로 이제 앞으로 그런 거를 우리 심인영 선생님하고 그렇군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일본 속의 한반도 문화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 한일 미래 연구소 소장님이신 서화진 소장님과 함께 2020년 드디어 일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재밌어요? 네. 이거 얘기가 재밌어야 되는데 듣는 분이 재밌어야 되는데. 저는 재밌어요. 무지하게. 왜냐면 사실은 모르는 것을 안다라는 기쁨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조용히 앉아서 일본? 가만 있어. 가깝고도 먼 나라. 저기 1186년에 가마쿠라 막부라는 게 탄생했잖아요. 네, 가마쿠라. 가마쿠라 막부. 네. 저거 이제 바쿠후라 그러는데 네. 저게 이제 그 일본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시대 때 이제 그 막부. 막부가 뭐예요? 막부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막부가 그 우리나라 고려조의 그 그러니까 군정이라고 보면 되죠. 군정. 군인들이 지배하는 나라. 장군, 군인 이렇게 해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되는데 저기가 이제 그 사무라이라는 말 많이 쓰죠. 예. 저기서부터 이제 사무라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 전역이네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8도로 돼 있는데 일본은 도가 47개입니다. 와우. 47개. 그러니까 1도, 2부, 43개 현. 그래서 1도, 1도, 2부, 43개 현이 있어요. 1도가 뭐냐면 동경도, 홋카이도, 그다음에 후는 교토후, 오사카후. 그리고 43개의 현이 있죠. 그래서 다 합치면 47이에요. 제가 J47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하나씩 해서 아마 이 방송이 계속 유지되면요 저희가 각 도의 지사들 인터뷰를 하는 날도 올 거예요. 한번 해보죠 뭐. 자 이렇게 일본. 자 이제 그래서 전번에는 그 김달수 씨의 12권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김달수 씨 책은 타이틀 자체가 일본 속의 한국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1권서부터 12권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책은 도쿄 속의 조선이라고 돼 있죠.
네. 도쿄 속의 조선. 저게 이제 명석 서점에서 만든 책인데 저기는 지역이 나와 있어요. 도쿄 속의 조선, 뭐 나라 속의 조선, 효고 속의 조선, 가나가와 속의 조선. 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몇 권인가요? 저거는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계속 나왔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8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소위 말하면 이제 지역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죠. 네, 지역별로.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김다수 씨 거는 그냥 통 12권으로 있는 일본 속의 한국문화 그래서 이제 1권은 뭐 동경 지역, 2번은 어디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명석 서점에서 만든 책은 동경 속의 조선이라고 아주 이렇게 이름을 박았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결국은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윗대로 올라가면 우리 조상이라고 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은 어디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어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어디가요? 몰라요. 그것도 영국이에요. 호주, 뉴질랜드는 영국에서 죄수들을 갖다가 유배시켰던 지역이잖아요. 호주, 뉴질랜드가.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은 영국 사람들이 개척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부 막 와가지고 알아요. 그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인디안들이 죽는 걸 보고 막 박수 쳤는데 그게 우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지금 비에 쌓였죠. 근데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자, 일본이라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일본은 다 그렇게 옛날 분들이 설명을 했어요. 일본이라는 땅은 한반도인들이 개척한 신개척지다. 지금 들여다보면 전 이제는 좀 실감이 갈 것 같네요. 저도 사실은 역사 공부를 뭐 대학 했지만 세계 역사도 공부했지만 일본이 지금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인이 개척한 새로운 그렇죠. 새로운 신국. 그게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이란 한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일본 670년에 한반도인들이 수없이 많은 이주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일본이란 나라를 670년에 일본이란 나라를 새로 만들었죠. 근데 우리하고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 왜 이렇게 사이가 나쁘게 되는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근데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앞으로 책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그 책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지배자들은 그 시대별 지배자들이 결국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왜곡을 이런 갈등을 자꾸 부추기고 그렇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결국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고 한반도 출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결국 보면 같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정자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지금 뭐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북한도 결국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렇죠. 하여튼 자, 그다음 이건 뭐예요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잘 안 보시면 확대가 좀 안 되나요 이게? 이게 이제 이 책의 제일 뒷면이에요. 그런 거 같아 보니까.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게 저자들입니다. 그게 이제 저자들인데 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고 오른쪽에 이제 그 1960년대 이 발간된 책이에요. 이게 그럼 무슨 이 책? 이 책의 제일 뒷장. 이 책의 제일 뒷장인데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스튜디오 나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책 저 뒤에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진 책입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이 아닌 일본 역사학자들이 결국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요거는 목차예요. 목차인데 저기 이제 제일 처음에 보시면 그 조몬 야요이 하는 이제 일본의 역사를 쭉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는 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올렸는데 파일을 보시면서 확대하시는 분들은 다 보이실 거예요. 아니 안 보여요. 안 보이나요? 다운 받아서 이렇게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나빠서 안 보이면 캡처해서 다시 떼서 보시는 거니까 하나 팁으로 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화면 정지를 한 후 네. 캡처를 하셔서 그걸 확대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내용들이네요. 그게 이제 1페이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 조몬, 야요이, 고분, 네. 아스카, 나라. 네. 저게 역사의 순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의 역사는 최초가 조몬 시대라고 그래요. 조몬 시대. 아, 조몬 시대. 그 다음이 야요이 시대. 야요이. 예. 네. 그 다음이 고분 시대. 그 다음이 아스카 시대. 네. 그 다음이 나라 시대예요. 나라 다음에가 교토. 그 다음에가 에도. 지금의 도쿄. 아 에도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어요. 에도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도쿄. 네.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가면 지금 도쿄잖아요. 네. 도쿄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교토죠. 네. 교토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나라죠. 네. 나라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아스카죠. 네. 아스카의 다음 밑으로는 후쿠오카잖아요. 네. 자, 후쿠오카 바로 위가 이키섬이죠. 네. 이키섬의 위가 스시마죠. 네. 스시마에서 위로 올라면 어디예요? 몰라요. 가야키메입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오네요. 그게 앞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한반도인이 일본으로 넘어간 루트예요. 김해, 예? 김해에서 스시마, 스시마에서 이키에서 후쿠오카 하카다, 거기에서 세도나이가이를 지나서 아스카, 거기서 나라, 그 다음에 교토, 그 다음에 지금의 도쿄까지. 그 지도를 저기 이제 설명해 놓은 게 되게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캡처하셔가지고 네. 확대하시면 네. 이쪽에서는 잘 보이네요. 예, 이쪽은 잘 보이죠? 네. 이렇게 이 정도로 보이면 잘 보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선 삼국 시대와 왜라고 돼 있잖아요. 저 당시는 이제 일본이라는 말이 없죠. 왜죠, 아, 왜? 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을 왜구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왜구라고 했죠. 여기서부터가 요거 좀 확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네. 이 명석 서점에서 출판한 책들이에요. 명석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의 목록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이쪽에서 보시면. 네. 자, 조선사와 일본인. 네. 예? 그다음에 조선사의 연구 방법. 근대 조선 사회 경제론. 네. 조선 근대 민중운동. 현대 조선의 시좌. 제1조선인의 일론. 예? 그 다음에 회상과 유문,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교류사, 한국과 일본의 교류사 2, 외국인 주민의 참정권, 이거 한국 사람 참정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비교 문화편,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도 있나요? 그 다음 페이지도 또 와우. 그거예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조금 있어야 나옵니다. 아, 여기 좀 있어야 나오는군요. 왜냐면 네, 이거는 이제 생방이고 이거는 녹방이 이건 좀. 자, 보세요. 저기 보시면 위안부 문제의 질의가 있죠. Q&A가 있나요? 네. 위안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일본에서는 이미 다 얘기가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위정자들만. 적어도 위안부 문제를 한국인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얘기하려면 양쪽의 저전적 책은 다 읽어보고, 예?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양쪽의 그 당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 좀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렇겠습니다. 짧은 지식 가지고는 절대. 제가 30년 동안을 이 입을 뻥끗 안 하고 오로지 공부만 열심히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산하셨군요. 네,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제 하산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입을 열 겁니다. 네. 이제는. 네, 이제 한반도 속의 일본. 네. 일본 속에. 그 다음에 한반도. 또 있어요. 그래요? 네. 뭐 계속 많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수많은 책들이 일본 서점에 가면요, 한국에 관련돼 있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거 다 보신 건 아니죠? 거의 다 봤죠. 거의 다. 네. 거의 다라고 저기서 하는 제가 단어는- 이렇게 표시한 게 있어요. 이건 꼭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다 지금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게 다 일본어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일본어로 돼 있죠. 그걸 다 해석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해석이 아니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생활하는 것처럼. 참
중국어도 그렇게 하시나요? 아 중국어는 제가 좀 후회스럽습니다. 중국어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중국어는 그냥 조금 뵙기. 그러니까 이제 서적은 다 읽는 거죠. 다 한문이니까. 이거는 이제 요게 이제 치바의 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치바라는 건 어디냐면요. 그 저 나리타 공항 있는데. 몰라 안 가봐서. 나리타 공항 있는데 치바현이에요. 치바현. 나리타 현. 그쪽에도 이 조선하고 관계된 한국하고 관계된 그런 유적이 많이 있다라는 게 거의 뭐 한국어로 여기 이제 가나가와 현입니다. 요코하마 쪽에 있는 가나가와 현. 지금 가지고 계신 서적이네요. 예, 제가 다 이거 동경. 요건 또 다르네. 교토. 이건 교토예요? 교토 속의 조선. 요건 나라 속의 조선. 나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좀 중요한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지금 뭐냐면요. 네. 요거 동대사? 확대하시면 진짜 재밌는데 동대사 있잖아요. 이거 뭐죠? 나라 가면 동대사라고 대불전 아주 커다란 불상이 있는 도다이지라는 절이에요? 절이에요. 이 일본에 가서 관광한 사람 중에 동대사를 안 가본 사람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관광 코스에 들어 있으니까. 이건 관광 코스에 꼭 들어 있군요. 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가져왔냐면요. 요거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이걸 한글로 써가지고 하면 내가 또 뭐 마음대로 한 거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저 내용에 이런 내용입니다. 저 동대사를 지은 사람은 백제 사람, 신라 사람, 고구려 사람이다 하고 저기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세 민족이 거기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스카란 데서 일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아스카란 데서 이제 스토리가 뭐냐면요. 그 아스카란 곳의 스토리는 백제인과 신라원의 싸움이에요. 그 아스카란 지역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간 정해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됐어요? 45분 정도, 한 50분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은데 넘었어요? 47분이에요. 예, 이 얘기 이왕 나온 거니까 빨리 끝내죠. 이런 얘기입니다. 아스카 나라 교토인데 아스카라는 지역에 가면 제가 첫 번째 강의 말씀드릴 때 자전거 타고 제가 이렇게 혼자 답사 갔다는 지역이 있었죠. 정월 초반에. 거기가 아스카예요. 거기 가서 무슨 뭘 먹었다고 얘기 네, 그때 떡 먹었잖아요. 그 아스카에 최초로 건너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이었어요. 신라는 원래가 신도입니다.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쉽게 설명드리면 무당. 그러니까 이제 도리라는 것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신라 지역에서는 그 원래 우리의 토족 종교인 그 무교,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아스카에 자리를 잡았어요. 나중에 백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백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이 권력을 좀 잡으려니까 이미 신라 사람들이 신도라는 그런 그 신사를 지어놓고 세력을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제에서 들어갔는데 이 알력이 생기고 이 여기서 내가 권력을 잡으려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제 백제 본국에서 부처를 가져가라. 그래서 부처를 가져와요. 그랬더니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모노로베 씨하고 이제 그 모노로베 물부라는 씨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신라 백제라고 안 그러고 부족의 이름이 있어요. 백제가 들어오니까 이 신라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는 옛날서부터 이 신도라는 종교가 있는데 왜 그걸 가져왔느냐 이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부처를 갖다 버려요. 그러고 이제 막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부처가 옵니다. 그 두 번째 부처가 지금 그 아스카사, 아스카지라고 하는 곳에 모셔져 있는 부처예요. 그래서 여기서 백제와 신라의 이제 세력 다툼이 일어나다가 백제가 이제 점점 이렇게 커져요. 그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불교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나라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법룡사, 호류지라든가 이런 사찰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 사찰의
우리가 법률 호류주에 가면 뭐 그 벽화 담징 고구려 담징에 벽화가 있다 이러잖아요. 네. 뭐 일본 절인데 왜 고구려 담징이 그린 그림이 거기 있냐는 거 그냥 이게 그냥 옛날에 와서 그렸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자체가 백제 사람들이 다 지은 거고 고구려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다 거기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동대사라는 데 가서 불사를 이제 해서 제일 큰 그 절을 짓게 되는데 그 절에 제일 처음에 불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 불상을 만든 사람이 백제 사람이고 몇 번 실패를 해요. 그래서 백제 본국에서 그 불상을 만드는 기술자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불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은 신라 사람들이 지었고 그 다음에 이 불상에 금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금박은 고구려 약광이 금강에서 금강을 캔 거를 헌납을 해서 이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저기 내용이에요. 결국은 우리 유적지를 가서 보는 거네요. 우리 문화를. 지금 저 동대사를 우리가 가서 본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88년도 해외여행 자유화돼서 89년도부터 지금까지 봤으니까 90년서부터 10년, 2000년도까지 10년, 지금 20년, 30년 동안 수만 명이 저 동대사를 가서 봤어요. 동대사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모르죠. 거기 동대사 가면 이렇게 표에 티켓에 주는 설명이 있어요. 이 동대사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지었다 불이 나고 두 번째 지었다 불이 나고 세 번째 완성된 겁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찰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천왕, 동서남북, 광목, 진울, 증장, 광천 이런 분들이 이 동대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끝이죠. 거기에 이제 백제 사람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 거네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해? 알아야지 얘기를 하죠. 저 아직 못 봤거든요. 동대사를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렇군요. 이제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써 있는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한일 관계 얘기하면 그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저기 써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에요, 저게요. 자기들이 써놓은 책인데 뭘 그 자꾸 묻느냐고 반문하셔도 되겠네. 이게 그렇죠. 다 그 얘기네요. 예, 다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이게. 예. 요거는 이제 효고 속의 조선. 효고는 이제 오사카 밑쪽 거기가 이제 효고예요. 이 책은 뭐냐면요. 아직 왜 제목이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 좀 작게. 예. 왜냐하면 이거는 작게 해보시면. 예, 그렇죠. 이게 쭉 나옵니다. 예, 그렇죠. 반대편에 대해서 그렇군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선과 일본의 역사. 지 그림이 뭐냐면요. 요거는 지금 조선통신사 행렬이에요. 근데 조선통신사 행렬에 코끼리가 같이 다녔습니다. 좀 코끼리가 왜 나오죠? 코끼리가 왜 나올까요? 저건 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한반도, 네. 이제 그 고지도 연구가 김정문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대조선 사관학회 이제 같은 연구원이신데, 그분 얘기는 조선은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다. 네? 이런 거를 또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파치 인디안, 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 체로키족의 그 국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우리 한국말로 하는 노래예요. 이게 자세히 들어보면 조선 뭐 이렇게 그런 말로 나와요. 그 굉장히 많이 전에 떴었는데 아직 못 들어보셨나 보네. 그래서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서부 개척사라는 시대에 일본 미 본토에 퍼져 있는 많은 부족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하는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근데 저 코끼리는 왜 나왔냐니까요? 그 당시에는요, 이게 단순한 한반도가 아니고 엄청난 교육을 했어요. 지금 이제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그 김수로 왕의 부인이 이제 허황옥이잖아요. 네. 인도에서부터 왔잖아요. 아, 그렇죠. 인도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서기전, 그러니까 서기 42년도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막 인도에서 한반도까지 배가 왔어? 그 당시에는 더 많은 그 자연의 원리, 풍향, 이런 지리적인 거가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요. 다 그만큼 교통을 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일본 속의 한반도 문화 오늘 이제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죠, 시작. 네, 시작. 이제 우리 한일 미래 연구소 우리 서하진 우리 소장님과 그리고 1인 라이브 방송 캐스터 저와 함께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단 1회 정도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고 가능하면 일본까지 올해는 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저희 스튜디오가 한 1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되면 여기는 이제 요 뒤를 이제 다 좀 정리를 할 건데 하면 이제 시청자를 좀 모시고 여기서 한 10명 정도만. 글쎄 장소는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여기가 인사동 거리인데 와서 이런 강의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카페들도 많고요. 시작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한 2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극장에서도 지금 이용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저 혼자서 또 우리 심영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는 많은 분들하고 같이 질문도 받고 그렇죠. 그런 역사 콘서트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도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57분 이제 거의 60분 정도 60분이 되네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 2020년 들어서 이제 드디어 일본 속의 한반도 문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서화진 소장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한일 미래 파랑새를 만났습니다. 한일 미래 연구소는 이미 생긴 지 41년 됐고요. 네, 지금 41년 만에 드디어 그냥 평범하게 여행 전문가로 소개되었던 우리 서화진 대표님을 하고 계신데 지금 크루즈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크루즈로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여행 관련해서는 하여튼 일본에 대해서는 묻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거 오시면 물어봐야죠. 묻지 마시고 오시면 안 되죠. 자, 오늘도 하여튼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나중에 그걸 보고 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예, 하여튼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2020년 1월 19일 한일문화연구소 소장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3회째거든요. 한 10회까지는 선학, 그러니까 저보다 앞서서 일본을 연구했던 우리 선배님들 그분들의 얘기를 먼저 좀 쭉 해서 지금까지 한 100년 정도 되겠죠? 1910년서부터 지금 2020년까지 과연 그분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자료를 남기셨는지 그걸 먼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예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걸 안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일제시대 때도 지나고 그 이전에 이제 조선 말기서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때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서 막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 수많은 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주목을 못 받으셨어요. 그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주목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분들의 사실은 공로거든요. 많은 노력들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다시 리바이벌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그분들의 기초 연구해 놓은 거를 기초로 해서 제가 이후 30년 동안
일본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제 발로 보고 확인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 위에 얹어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이 뭐냐면 저희 후계 제가 공부한 것을 다시 또 받아서 연구하실 분들이 계시면 그 모임을 갖고 저희 그 일본 한일 미래 연구소를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우리 또 우리 서진 대표님 이게 원래 나비넥타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네, 나비님. 네, 저도 그런 걸 하나 또 아무래도 같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30개 정도. 제가 이 넥타이를 맸더니 영 어울리질 않아요. 저도 컬러별로 있으니까 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그 나비 넥타이를 매면 뭐 이렇게 우리는 정작 뭐 결혼식 할 때나 이런 거 가지 않나요? 아니 이제 이게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에 대한 예의라고 그럴까요? 뭐.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넥타이를 근데 오래간만에 매니까요. 넥타이도 이게 좀 폼이 안 나요. 저는 이 넥타이 색깔도 그렇고. 아무튼 오늘 이제 일본 속의 한반도 문화 우리 한일미래연구소 소장님이신 우리 서화진 소장님과 함께 또 오늘 여러분 시간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